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학 같은 상위 대학들이 지역 비례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자신들의 본연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이스를 내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단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시 제도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집값이 안 잡히고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리지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학 같은 상위 대학들이 지역 비례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리지에서는 지역 비례 선발 제도의 내용과 또 비판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한국은행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비서울대학 진학률 격차의 92%가 거주지역 효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별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 차이를 거주 효과와 학생의 잠재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 효과라는 것은 지역 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 또는 사교육 환경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간의 소득 격차, 사교육 환경의 격차가 서울과 비서울 지역 학생 서울대 입학률의 차이 92%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차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런 서울대 진학률의 지역 간 격차는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등학생 서울 전입률을 보면은 서울 평균 전입률보다 강남 서초로의 전입률이 거의 한 5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학급당 초중생 숫자가 강남 서초 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한 4명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 간 격차와 전입률의 차이는 결국 지역의 부동산 가격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역시 대비해서도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값이 최근에 한 2020년 이후 보시면 3배, 4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에서도 강남 서초를 비교해 보시면 최근 2020년 이후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5배에서 6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지역 비례 선발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실행하자라는 것이 제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사실상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 선발 비율을 학령인구 비율하고 일치시켜서 할 것인지 또는 지역별 선발 인원의 상한가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라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거주 요건들을 너무 짧게 하게 된다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거주 요건 조건을 너무 길게 잡으면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 모집 단위가 학과 또는 계열 단위 모집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 비례 선발 제도를 대학 수준에서 하게 된다면 비인기가 위주로 비서울권 학생들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 내지는 계열과 같은 모집 단위로 비례 선발 할당을 할 것인지라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보고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언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실행 가능성이 낮게 되는 조금 맥 빠진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비례 선발 제도를 하게 되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른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잠재력 차이보다는 거주 지역의 격차 때문에 서울대 진학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비서울 지역에 있는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진학할 기회들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잃어버린 인재가 사실 서울대에 진학해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로스트 아인슈타인 현상, 아인슈타인 잃어버린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내 다양성 확대의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대를 보더라도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점점 학생들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창의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통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우려가 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비례대표 제도가 생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특히 강남 서초의 전입률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것이 또 부동산 가격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같은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역 비례 선발 제도가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선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거주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 또는 대학 모집과 비례해서 갈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자율적으로 맡겼다고 했을 때 선발 기준에서 대학별로 자율성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은행 자료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목고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비례 선발을 하는데 특목고도 특정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출신으로 우리가 카운트하게 된다면 사실 비수도권의 기숙시설을 갖고 있는 서울 출신들, 강남 출신들 학생들이 주로 가는 특목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특목고에서 사실 선발 취지와 맞지 않게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목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거 역시 매우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로스트 아인슈타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학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 비례 선발제와 또 유사한 여러 가지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 비례 선발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 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라든지 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든지 주택 수요 문제의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학생들도 서울로 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비례 선발 제도의 그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고, 또 나아가서 부동산이라든지 수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진입 전학률 자료에서 본 것처럼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전학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차이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 비례대표제가 광역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서울 지역에서 선발되는 인원들이 할당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비강남권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의 대체되는 현상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나
강남 지역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서울대에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사례를 우리가 참고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지역 할당 제도를 대학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 몇 개 대학이 아니고요. 중국의 사실 모든 대학들이 지역 할당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모의 호구에 따라서, 이제 호구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적인데요. 부모의 호구, 호적에 자식들이 같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호구에 따라서 출신성이 정해지고, 그럼 그 출신성이 각 성별 대학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에 있는 대학에 내가 가기를 원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성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수능 같은 시험 문제 자체가 성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할당 제도가 상당히 우리보다 중요한 함의를 가지게 되는데요. 중국의 이른바 985 대학이라고 불리는 대학이 있는데, 이 985 대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좋은 탑 38개 정도 대학들이 해당됩니다. 이 985 대학, 38개 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할당을 중앙정부의 교육부가 정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많은 대학들은 각 성별로 성 단위에서 할당 제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별 할당 제도라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나 또는 각 성의 기관에서 사실상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별 여러 가지 지역별 상황들을 고려해서 할당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사실 베이징이라든지 상해에 거주하게 되면은 대학을 가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의 인구가 베이징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칭화대나 북경대에 배정된, 할당된 인원이 더 많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상해시 같은 경우에 상해시 호구가 있으면 학생들이 대학 가는, 상해에 있는 대학, 베이징에 있는 대학, 전국에 있는 유명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상해시 호구를 가지기 위해서 이민들이 가고, 베이징 호구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것을 고코 이민이라는 용어로 중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부동산이 있는데도 호구가 없어서 상해 입시에 자녀가 못 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대안이 생겼냐면요. 상해에서 부동산이 있고 5년 이상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을 가지면 호구가 없어도 자녀가 상해 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할당 제도가 없었더라면 중국의 인구 집중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격차는 더 심해졌을 것이다 라고 물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인구 집중과 지역 간 부동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점점 인구들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 도시들의 집값이 다른 지역의 집값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시가 중국 전국에서 볼 때도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35위, 많은 중국 도시 중에서 35위도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인데요. 복건성이라고 하면은 대만 해역 건너편에 있는 중국 지역입니다. 이 복건성에 있는 푸텐시라는 도시가 35위 정도 해당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해시하고 푸텐시의 아파트 값의 차이는 상해시 아파트 값이 푸텐시보다 거의 5배 정도 높습니다. 또 그리고 같은 상해시 안에서라도 상해의 도심, 우리 강남보다도 더 큰 지역입니다만 도심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상해 평균, 도심을 포함한 평균 아파트 값을 비교해 보면 도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상해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상해 안에서 우리같이 강남권 같은 아파트 값이 높아지는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예는 지역 할당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해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함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정책, 대학 입시 정책 하나 가지고서 수도권 집중 문제나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또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다양성, 구성원의 다양성이라든지 기회 균등을 위해서 현행 입시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 간 균등성 그리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말한 비례 선발 제도 같은 것도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소득의 격차에 의한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 즉 소득이 다른 계층 간에서의 다양성 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는 다양성을 위한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육 제도의 개선이 우리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잘못된 오류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이나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좋은 일자리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옮겼거나 이렇게 정부기관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옮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서울에서 이주를 하는 걸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게 의료 문제입니다. 지금 의료 대안 이런 것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만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소가 되어야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대안이 결국은 상위 대학들,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이 없이 단지 그 상위 몇 퍼센트에 어떤 지역,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의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상위 몇 퍼센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소득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 그런 정책적인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고, 왜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그 상위 몇 퍼센트의 직업 외에 나머지 직업들의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또는 연금과 같은 퇴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대기업에 가더라도 50대면은 부장님이나 이사가 되고는 조기 퇴직을 거의 당하고, 그리고 자영업에 가고 자영업에서 망하면 노인 빈곤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본 젊은이들이 전문직을 하겠다, 의사, 변호사 하겠다, 아니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가겠다. 그리고 나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인기라는 것이 사실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 대기업 인기가 그다지 안 높다면 중소기업들 인기는 많아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전문직, 공공기관, 금융업 이런 쪽에 직장을 가지고자 하고, 그런 직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 선진국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평균 임금에 중견기업 임금이 한 88%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금 격차가 70%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우리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되죠. 임금 격차가 대기업 대비 6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소기업을 가더라도 대기업 임금의 한 84%까지 받습니다. 일본이 예가 아니고 우리가 예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크냐? 기본적으로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라는 것이 전속 하청 관계에서 단가 우려치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원청 기업이 대기업이 대부분 되고요. 1차 벤더가 대기업도 일부 있고 중견기업입니다. 2차 벤더 소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간의 단가 우려치기에 의한 수익률 격차가 임금 격차와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생기고요. 또 이런 원청이 하청 단가 후려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는 부장님들을 대기업이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리가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부장이 후려치나 같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높은 부장들은 50대면은 강제로 퇴직을 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영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을 본 젊은이들은 더더욱 좋은 일자리에 매달리고 취업하는 시간, 첫 직장, 자기가 장기 근속하고 싶어하는 직장을 가지는 게 한 35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15년 다니다가 강제 퇴직을 나갑니다. 근속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금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연금 생활 불가능해지고 퇴직금으로 자영업하고 하는, 그래서 다시 또 퇴직금을 날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우리 경제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단가 오려치기에 의해서 경쟁력이 아니고 인적 자본, 물적 자본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독과점화되어 있는 내수 시장에 경쟁을 불러넣어야 됩니다. 단가 오려치기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동시에 우리 복지 정책이나 임금의 연공 서열을 좀 낮추고 직무급 중심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나가야만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린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같은 걸 통해서 동남권의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그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만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과연 자신들의 본연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이스를 내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이자율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따라서 이자율을 바꾸는 아주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못 내린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아니고 대학 입시 제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올 봄부터 서울 등을 비롯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관치금융이 만연합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들이 잘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정부가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부양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내리도록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조건 자체를 정부가 정책에 맞춰서 바꾸도록 은행들을 압박합니다. 이른바 관치금융이죠. 이런 관치금융이 만연한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이자율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라면 관치금융을 통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그럼으로써 한국은행의 이자율 통한 물가 관리 정책이 근본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쓴소리는 못하고 입시제도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집값이 안 잡히고 금리를 올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